동성애 우대 정책과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 하는가? 주체가 누군가? 왜 그런가? 육하원칙 기자 쓸 때 그렇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누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누가에는 어떤 동성애자, 그래서 동성애자단 모임 세력뿐만 아니라 어떤 큰 진영을 이루고 있고 세력화하고 있다. 그것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뭐 정치적으로 좌파라는 용어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감하고 또 있습니다. 네, 또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했지만 좀 나오다 좀 나올 겁니다. 뭐 극진적 페미니즘, 여성단체, 뭐 그거 보면 그쪽도 이제 답하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세력화가 되는 누가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얘기하는 과정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왜라는 부분도 아까 잠깐 얘기했죠. 교회 파괴와 국가 그 붕괴,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변혁을 위해서 왜라고 한다는 부분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이 토론자를 토론하게 되는 행동이 되는데 아까 또 동성애자에 대한 단체가 나왔다고 환영하고요. 오늘 첫 순서가 우리 민성길 교수님 발제문인데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싸움은 그냥 뭐 싸우는 게 아니라 돈, 감옥까지 하고 싸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영희 교수님도 수없이 많이 고소고발을 당했는데요. 그 대전선에 우리 민성길 교수님께서 뛰어드셨다! 왜 중요하냐? 근데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왜 교수님이 그러냐면 종교적 신념보다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속된 말로 열받는 거죠. 네. 동성애는 저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과학, 의학, 보건적인 거고 중간에 윤리, 철학, 사상, 종교적인 부분. 세 번째로 사회, 문화,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이 3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단계가 무너지거나 1단계 근거가 약하면 모든 이론이 파하잖아요. 그렇죠? 1단계 과학, 의학, 보건적인 건 객관적인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는 과학자는 과학으로 말해야 되고 의학자는 의학으로 말하고 보건은 보건학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과 의학과 보건이 인권의 이름으로 꺾여져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열불나고 이 사회가 엉뚱하게 된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성애자들이 네 가지 이론을 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 호르몬 요소, 그 다음에 그 쌍둥이 일추일, 얘가 동성애자인데 얘가 동성애자냐? 이런 일추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뇌가 일반인과 다르냐? 이런 것까지 걔네가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민성희 교수님이 다 아니라고 부정을 과학적으로 놨죠. 그러면 걔네가 이제 이 논리를 바꿉니다. 어떤 논리로 바꾸냐면, 야, 동성애자만 왜 과학적 그런 걸 따지냐? 이성 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따지냐? 이렇게 들고 옵니다. 예? 그건 맞는 말 같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의 어떤 선천적인 건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안 하면 걔네는 계속 선천적인 걸 들고 나갈 거구만 나가보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논리는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 될 수는 없고 참고사항으로 되겠다라는 그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얘네가 걔네가 주장이 거죠.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없고 확산되지 않는다. 큰 논리 세 단계거든요. 중간에 아까 말했습니다. 변할 수 없다. 전환 치료법이죠. 영국과 미국 일부주에서는 좋아요. 그렇게 말싸움만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변한다. 이쪽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싸움만 하면 괜찮은데 요놈을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뭘 만드냐면요. 전환 치료 금지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환 치료 금지법이 뭐냐면요.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어 말하는 사람들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받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우리 활동가들이 그런 법이 운영하는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는 여기 와서 녹음을 따잖아요. 그리고 저거 다 녹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냐면은 영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가 녹음기 받고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저 동성애자한테 치료받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걸 녹음을 따갖고 법원에 제출해갖고 이 사람이 지금 동성애가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라고 처벌한단 말이에요. 교육이 어떤 영향이 미치냐? 동성애자 학생이 왔어요. 동성애자 학생이 두 가지 겁니다. 야, 동성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 어때? 아름답게 누구누구 봐. 결혼해도 행복해 살고 1000명 이상이고 몇천만 원에 축의금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야, 동성애 그거는 참 위험성이 많다, 야. 저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너는 그 결정은 난 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를 잡아내는 게 전환치료법에 학교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대를 안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민선 교수님한테 딱 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가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설명 듣고, 정신병자 진짜 이럴 때, 누가 자기가 동성애자가 변했는데, 동성애자가 변할 수 없습니다. 나와서 난 동성애자가 변했다. 왜 말합니까? 자기 그냥 조용히 사는데, 그렇죠? 데이터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상담하신 교수님의 지원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신과 교수님들은 왜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미국처럼 협박당하고, 여기 우리 테이블 할 때 테이블 뒤집어 엎고, 이렇게 미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이런 얘기 하면 괜히 인권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고 몰아붙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못 나오고 과학자들이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성희 교수님의 그런 어떤 용기 있는 그 발언과 이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단계에서 질문 드릴 건 뭐냐면은 이런 토대가 왜 우리나라에 자료들이 다 외국 자료잖아요.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 정도까지는 자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비율이 0.2%다. 성과학에서 났고 성과학 연구소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요 동성애 문제 있다 그다음에 뭐 다 발표했는데 최근 들어 안 하다가 한 번인가 뭔가 옹호할 발표를 잠깐 한 걸 봤는데 변하더라고 1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단됐고 이 질병관리본부도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성을 2011년까지 발표했는데 2012년부터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번 찾아갔어요. 왜 발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아니 연구는 연구 결과로만 하고 인권은 그럼 사회 전조주면 사회에서 할 거지 왜 여기 첫 단계부터 연구원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데이터 발표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쭈뼛쭈뼛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층에서 제가 못 벗고 뛰어내리다가 얻어낸 건데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싸우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질문을 어떻게 해야지만 한국적 연구 자료를 풍성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정은 뭔가? 뭐 돈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뭐 이용희 교수님처럼 연구소가 필요한 건가?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획을 한 것이가 다시 한번 그 어떤 우리의 한국적 그 연구 문화의 토대, 그다음에 과정,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우리의 활용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생 교수님한테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태희 변호사님 발제론을 읽고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려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헌법에 재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헌법의 재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그냥 36조 때 규정돼서 양성이 기초화. 그러면 지금 동성결혼 지금 걔네가 소송한 게 작년 가을이거든요. 1년 동안 왜 법원은 당연한 사실에서 형법과 민법에 명확히 된 것에 왜 결정을 안 내리는가? 역시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법 해석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있는 우리 관심한 게 뭐냐 8월 5일날 2일부터 5일날 미국의 긴지버그 대법관이 왔어요. 동성결혼 찬성했던 대법관이 왔는데 우리나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달라. 아까 뭐 이태희 그 변호사님의 그 사법 적극주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법에 나온 것을 그냥 적용하지 말고 야 법관이 기계냐? 왜 나온 걸 그대로 적용해? 이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새로운 시대에 와서 재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주문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조우석 평론가님은 이 긴지법을 파고치면 그 평론가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긴지법으로 와서 김조광수도 만나고 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에도 미 대법관까지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일본에는 동성결혼 합법 반대를 했던 미국의 대법 원장입니다. 존 로버츠인가요? 이름이? 그 사람은 일본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존 로버츠를 부르지 않고 김지복을 불렀느냐? 그 세력이 누구냐? 누가 방법은 왔죠. 어떻게? 대법관 불러서 우리나라 여론 만들고 법관 다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당연한 가치를 왜 빨리 결정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태희 변호사님의 법적 해석은 좋으나 그걸 믿고 버티다가는 우리가 사법적 구태타에 전 국민이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움직이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까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존 로버츠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야, 어떻게 5대4로 반대했는데 나랑 반냐? 찬성한 5는 좋다 이거야. 그럼 반대한 4는 뭐냐 이거죠. 반대한 4는. 예? 반대한 4의 그 사상적,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게 넘겨라. 국회에 넘기면 안전하느냐? 결코 안전하지 않다. 제가 좀 발전했을 게 뭐냐면,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헌법개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활동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들 들어가냐면, 성평등의 용어를 줘서 인권을 보장하는 용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그건 내가 사치교사 얘기했지만 이렇듯 국회도 믿어서는 안 된다.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원회가 2개 열렸습니다. 헌법개정위원회 이거 뒷 베이스 얘기인데 베이스 얘기는 헌법에 2개 소위원회가 2개에서 여기도 논의하고 여기도 논의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나갔어요. 논의를 못하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그냥 한쪽 뭐 마크를 못해가지고 틀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어떻게 움직인 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그럼 세 번째, 국민투표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의 제해적 소리가 저기 문제가 되고, 헌법 개정일 때, 헌법 개정에서 여론을 믿고, 우리가 헌법 이렇게 합니다. 야, 국민의 7, 80%가 반대하는데 왜 공성 결혼을 반대하는, 찬성하느냐? 이 논리가 가장 합당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가 고수해도 위험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2014년 갤럽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요, 동성결혼 찬성 반대가 54%, 찬성이 30몇%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54% 정도면 4% 맞아서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논리로 들어갔을 때, 역전됐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자가 40% 되면 논리가 매겨지죠. 국민투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떤 고민을 던지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용희 교수님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알려서 결국 그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우리 여론 변화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 따뜻한 대응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차별금 투법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이태희 변호사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종교적 관점으로 한번 보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2013년에 제가 이 활동하러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태희 변호사님 글을 보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막 방방 뛰었어요. 야, 이런 글이 있다니, 이런 논리가 있다니. 그때는 종교적인 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법조인한테 차별적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아쉽지만 종교적인 것 좀 넘어서 비판할 수 없느냐 그런 점들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또 그 점에서 우리 조우석 평론가님의 어떤 접근 방법은 좀 신선하죠. 사실 기대했던 거죠. 우리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엮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참았던 부분인데 이 자리 이후로 좀 정치권에서 마구잡이로 이거 좀 터뜨려서 좀 해달라 말을 해주고 싶고요.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만 하면 왜 기독교랑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물론 활동은 다 맞는데 특히 동성 결혼은 난 가만히 신기한 게 동성 결혼은 유교에서 더 알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양 문화에서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유교에서 지금 이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물론 우리도 열심히 알립니다. 알리는데 전파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 말들 너무 많았어요. 이놈들이 저는 성 정체성도 몰랐고요, 성적 지향도 몰랐고요, 예? 성폭이라도 다 써놨어요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 한자 문화권 또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젠더, 섹슈얼리티 뭐 이렇게 영어를 써버리니까 헬로 유교권이 이게 약한 거 같아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중요한 건 동성애를 다룰 때도 우리가 기독교적 성경적 접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덧붙여서 조금 그런 영향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차별금지가 또 하나는 뭐냐면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거만 있는 거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요 교회도 반대했지만 기업이 더 반대했어요. 왜 기업이 반대냐? 이 동성애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학력도 못 물어보죠. 또 키도 못 재고 여러 가지로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겁니다. 발전회사는 대충 적어놨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기업에 타격을 주는데 기업이 반대했는데 기업이 뒤로 빠졌죠.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왜냐? 종교계에서 앞장서 주니까 어부질이야. 그렇죠? 네? 그럼 기업이 좀 후원이라도 하든지. 그렇죠? 좀 이런 어떤 좀 메커니즘적인 면에서 제가 조금 차별금지법 논의인데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용희 교수님 거는요. 이용희 교수님은 우리 역사적 한 증인이시잖아요. 2007년도에 제일 먼저 차별금지를 가게됐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지금도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또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이 동성애 문제점에
물어보면 이유는 안 나올 거 다 나오죠. 다 나오고 모든 걸 다 집중해서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 이제 또다시 제가 이제 요즘에 시작되는 게, 누가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되겠다. 예, 뭐 종교에서 말하는 뭐 죄 때는 그렇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아까 조선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럼 걔네 정치적인 이유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성문제로 들어가니까 걔네가 젠더라는 용어를 쓰라고. 여성가족부도 젠더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그래서 이 젠더라는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성가족부와 제일 젠더 정책인데 1단계는 겁니다. 남녀 성은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막 걔네는 주장해요. 첫 번째는 섹스,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여기 남자 손 들어가면 손 들고 여자 손 들어올 텐데 이게 성중독성이죠. 근데 2단계는 성의 역할이 있다 표현하지 않고 두 번째 성이 있다고, 사회적인 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회적인 성이 뭐냐면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일한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는 만들어진 거다. 사회가 문화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해가 되죠? 맞다. 이거 여성 인권운동 좋다. 몇 가지 중요한데 만들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성은 자기가 느끼고 감정 인식하고 표현한 대로 기망술법 이조사방 차동물표 성별이란 자신의 인식 및 표현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이 인식,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성이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저 여자 살 거예요. 그럼 야 자식아 네가 뭐 여자야 라고 했을 때 모욕감, 수치감, 두려움을 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사회정책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의 성별이 그렇게 생각과 인식과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의 주장은. 그렇게 너는 살아야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 젠더의 문화는 근데 이것이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이것이 그냥 이쪽 진영 여성 운동이 아니라 벌써 정책 속에 다 들어가고 정책이 다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강원 학생인권조를 나갔는데 학생인권조에 뒤에 뭐가 붙었냐면요. 성별 영향 평가사라는 게 뒤에 붙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건물을 지려면 뭐를 우리가 합니까? 건물을 지려면 교통평가되고 환경평가 첨부서를 붙여야 되죠. 교통평가와 환경평가가 안 되면 건물 못 집니다. 맞죠? 근데 모든 정책에 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법을 만들 수가 없게끔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그걸 첨부한 거예요. 이 인권조례가 남녀 차별이 있냐 없냐. 그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어가는 뭐냐면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법안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메커니즘도 더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윤 교수님한테 그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6가지 제안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하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하고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그때 속에 들어가고 발언을 하셨고 그 내용이 안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썼는데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제가 여기서 지금 나와가신 분 한 번 소개해주시면 제가 여기 임명환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임명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때문에 서울시에서 600일, 700일 지금 혼자서 앞에서 시위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점을 맡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대를 해가지고 펀드를 개별하지 말고 연대를 좀 해가지고 그 방법이 뭘까? 근데 저도 구체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던지기만 한 건데 정말 펀드나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저쪽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늘의 토론의 의미는 동성애 이슈가 보다 넓은 토론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에만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시민, 경제, 정치, 학계에 나아갈 진검다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 종교를 거나 우리 삶과 문화에 지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 합의된 결정을 통해 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건전한 성유리를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